1994년 한반도는 예측 불허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정부가 영변을 폭격하려는 전쟁 준비를 해요. 무력으로 북한을 부추기기 위한 공작을 합니다. 서울 불바다 같은 북한의 호전적 발언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지금 정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노골적인 전쟁 위협에 시중에선 생필품 사재기로 일부 품목은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까지 검토하면서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평화 중재자로 나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동강에서 진행된 김일성과의 북미 선상회담에선 분단 후 최초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두고 돌연 사망한 김일성. 당시 김일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 가지 첩보가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자연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인 거다. 위급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방치한 거 아니냐.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언 후 입장을 바꿔 유화 제스처를 취하던 중 죽음에 이른 김일성. 북한 세습의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대물림된 공포 정치가 가져올 김정은의 미래는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은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경제, 협력 등 5개 항에 합의한 지 사반세기가 되는 시점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엔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우리는 북한의 속내를 잃기 위해 31년 전 김일성 사망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김일성은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평양을 찾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 23일 만에 숨졌는데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추적자들이 3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을 공식 발표한 건 1994년 7월 9일 정오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사망에서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34시간. 북한이 밝힌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또는 심장동맥에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막히는 만성질환입니다.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비만, 당뇨, 고혈압증, 고지혈증, 또 염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노령도 영향을 끼치고요. 사망 당시 김일성 나이는 82세.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상한 대처가 의문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일성 사망 사실을 7월 8일 날 사망했는데 왜 7월 9일 정오까지 하루 정도 감췄느냐, 즉각 보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하다. 34시간 동안 극비에 붙여진 김일성의 죽음. 북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망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군의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의아한 대목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조문단까지 거절한 북한. 숨겨야 할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사망 이틀 전 공개된 김일성의 모습은
도무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늘 마당 말하는 만큼 전력, 철도 이거는 어딘가니 인민경제의 선행만이라고. 이 전기하고 금속만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사망 전날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 상황을 일일이 챙기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묵게 될 숙소까지 직접 둘러봤다는 김일성.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타살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 채비에 분주했던 청와대는 어땠을까?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일 당혹스러웠죠. 그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지낸 김서구 전 비서관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바로 옆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구상대로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가겠다는 이런 자신감이랄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죠. 김 전 비서관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김일성 사망 소식을 전한 인물. 31년 전 기억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또렷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경호실에서 방송을 제출했다고 그러면서 김일성 사망 소식을 쪽지를 저한테 보내왔어. 그래서 그 쪽지를 대통령께 전해드렸죠. 큰일이 이거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게 된 거죠. 당시 청와대 내에서도 의문부터 제기됐다는데 국가의 원수라고 통치체제 원수라고 그러니까 건강이나 이런 걸 무슨 김일성 장수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죽 챙기겠어요. 1990년대 김일성의 무병 장수에 대한 욕구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화제였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연구하는 수천여 명 규모의 연구소까지 운영했던 김일성. 장수연구소라는 용어는 이북에서는 안 쓰고요. 만수무강연구소라고 하죠. 장군님, 당신은 수령님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세상에 우리 국민, 북한의 인민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갖고 수령님 모시는 사업으로 일상 중에 하나죠, 결국은. 18세 미만 여성 피를 정기 수혈받는 기괴한 처방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 질병에 대비해 생체 실험까지 자행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 생체 실험은 내가 알고 있기는 저기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정치범 성소에 있는 사람들 갖고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뭐를 개발했을 때 초창기 있잖아. 독성 시험을 할 때 아마 사람들한테 임상 시험하는 걸 얘기 들었죠. 그런데 왜 그는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걸까? 지금보다는 많이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도착하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심근경색이 왔더라도 응급처치만 제때 이루어졌다면 살 수 있었다는 건데 북한 의료진 대응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의문을 풀기 위해 또 다른 인물을 만났습니다. 과거 남북회담의 실무진으로 활약했던 이동복 전 안기부 특보. 김일성과 직접 면담까지 했던 남측의 핵심 실무진이었습니다. 이 전 특보는 당시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한마디로. 7월 8일 이후에 여러 가지 첩보가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첩보? 그 첩보가 김일성이가 자연사가 아니라 김정일이가 죽인 거다 하는 첩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김일성 죽음 배후에 아들 김정일이 있다는 첩보가 쏟아졌던 것. 김일성 사망 전후 벌어진 미심쩍은 정황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7월 7일부터 엄청난 장맛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 보내는 것도 늦게 보내고, 뭐 가다가 헬리콥터 하나가 뭐 떨어졌다는 그런 첩보도 있었지만은 그 헬리콥터가 굉장히 늦게 여러 시간 후에 가가지고 그 이제 김일성이를 평양으로 데려다가 그 이제 하니까 이미 사람은 죽은 시였다는 거죠. 사실은 즉각 이 의사가 달려가고 그래야 될 텐데 의사가 굉장히 늦게 오죠. 김정일이가 통제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김일성 사망 전날은 유독 많은 투구가 쏟아졌는데 그때 김일성은 평양에서 약 160km 떨어진 묘향산 특각에 머물렀습니다. 사망 전날까지 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 이동복 전 특보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그 후 평양에서 응급 헬기를 보냈지만 헬기가 추락하면서 김일성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더 충격적인 첩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첩보는 그 심정지가 일어난 원인도 김정일이가 그 의학적으로 제공했다. 무슨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심정지가 오도록 하는 약을 투약을 했다. 그러면 묘향산에 김정일도 같이 있었다는? 아니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묘향산에 그 아버지가 갔을 때 같이 갔다가 김정일이는 돌아오고 7월 6일인지 돌아오고 그 뒤에 이제 김일성 신상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부자 사이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정일 배우설은 사실일까? 당시 북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용걸 씨는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 호위사령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 김일성, 김정일이 먹는 거를 직접 관리하고 검증하고 검사하고 하는 부서다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되고 김일성 사망 때도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나는 직접 있었던 사람을 옆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들었죠. 당시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처음에는 주치의에 연관되는 심장 주치의 관련된 사람들까지 왔댔는데 그 추락되면서 되게 사고가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때. 두 번째는 제대로 내렸고 내 생각엔 혹시 무도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김일성 사망 전부터 포착됐다고 합니다. 원래 그 전담 주치의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을 혁명화 내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김일성 사망 직전 수십 년간 일해왔던 김일성의 심장 전문 주치의를 김정일이 해고했다는 것. 해당 주치의는 모든 일정에 동행할 만큼 김일성의 심장 건강을 각별히 챙겼다는데 어느 날 김일성의 진료 기록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해고된 주치의는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사망할 때 당시 옆에 있었던 주치의는 누구? 그 사람이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이락빈이가 내세워준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루마니아 이렇게 유학했던 사람. 수술 경력도 되게 전무하고 쉽게 말하면 백으로 들어간 사람인 거야. 더욱 이상한 점은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의료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이 아버지 죽음에 깊이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그를 움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쪽에서 한미정보당국에서 묘향산 정도의 상황은 그 실시간으로 다 감청을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김일성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감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쫓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 CIA에서 북한 정보 수집 업무를 맡았던 인물을 찾아 나섰는데 30여 년 전 CIA에서 근무를 했던 마이클 리 박사. 미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김신조를 직접 신문했고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와 북한에서 망명해온 황장엽 등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사망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그때는 내가 대사관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북한 담당 정무관으로 있었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는 김일성 사망 얘기를 꺼내자 대뜸 김정일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사망의 원인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해 김일성이 추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죽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마이클 리. 네, 평양에서 카터하고 김일성이 하고 회담을 할 때에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선상에서 회담을 했어요. 그 배에서 회담을 하는 것을 김정일이가 도청을 해요.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실책이 많다. 북한 경제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잘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겠다. 이 얘기를 김정일이가 알게 됩니다. 당시 대외적인 북한의 1인자는 여전히 김일성이었지만 북한 내 실권은 김정일이 쥐고 있었고 1976년 자행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당과 군대 내에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김정일의 지시였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친애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가 됐는데 이 친구가 그 아버지를 제껴놓고 국정을 이 관장하는 동안에 북한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과격해져. 아버지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최고 권력 전면에 나서려 하자 김정일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면은 나는 이제 개밥이 도토리다. 나는 이제 완전히 찬밥이 되게 이걸 방지해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하는 거예요. 번번이 부딪혔던 정책 노선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앙숙이 됐다는 게 당시 정보당국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만고의 역적이 김일성이지만은 그 정책은 조금 유화적이에요. 남한과의 관계는 대화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김정일이는 철두철미의 강경 노선입니다. 군비 확충, 핵개발, 대남 공작 이런 강성 정책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에는 정책적으로 노선적으로 극대 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전날 김일성이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불신하던 아들을 따돌린 채 정상회담 전략회의를 열었다는 김일성. 철도상, 예, 이번에 남한에서 김영삼이가 평양에 오는데 비행기로 오지 않고 철로로 오게 했어. 그러면 남북 철로가 연결이 돼야 할 텐데 그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게 철도상에. 대답을 못 해. 왜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배급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길 일보적인데 정말 비실비실해서 환자인데 과서 괭이를 들고 땅을 발라는 노동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뒷방 할아버지로 가둬놓고 대전만 했지 김일성이는 캄캄소색이라. 그 얘기를 충들고 김일성이가 충격을 받아요. 김일성은 더 이상 아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며 다음 날 중앙상임위를 소집했지만
끝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묘향산 특각에 함께 묻혀버린 그날의 진실. 끝없는 유혈 숙청 과정을 통해서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김정일은 이 숙청 정치를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자기의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김일성 세력들을 점차 제거하는 과정을 이어나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반대파 숙청을 통한 권력 장악 방법을 배운 김정일. 그 가르침이 아버지마저 제거 대상으로 삼게 한 걸까? 그리고 여기에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 김정일과 김일성 모두 이 숙청, 이 피해 정치를 한 거고, 이건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김정은으로 이어집니다.